하늘은 잿빛으로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굵은 빗방울이 도로를 때리며 쉴 새 없이 흩어졌습니다. 저녁 무렵 낡은 교복 차림의 고등학생 민수가 좁은 인도를 따라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의 운동화는 이미 흙탕물에 젖어 무겁게 질질 끌렸습니다. 가방 속엔 아르바이트 마치고 받은 햄버거 봉지가 구겨져 있었고 배고픔이 몰려오지만 먹을 마음은 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우산 하나 없이 비를 맞으며 걷는 사람은 자신뿐이었죠. 길가에 세워진 커피숍 안에선 따뜻한 조명 아래 사람들이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습니다. 나랑은 상관없는 세상이지. 민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로 건너편 횡단보도 끝자락에서 한 노인이 비틀거리다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은 놀란 듯 고개를 돌렸지만 누구 하나 나서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머릿속에서 그냥 지나가자는 생각이 번쩍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은 어느새 도로로 향하고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민수는 빗속을 헤치며 달려가 노인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주변의 차들이 경적을 울리며 지나갔습니다. 민수는 잠시 겁이 났지만 손에 힘을 주어 노인을 일으켰습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그가 소리쳤지만 사람들은 우산을 든 채 뒷걸음질만 쳤습니다. 민수는 결심하듯 노인을 등에 업었습니다. 옷은 순식간에 젖었고 빗물과 피가 섞여 그의 목을 타고 흘렀습니다. 노인의 몸은 생각보다 무거웠고 숨이 약하게 이어지고 있었어요. 민수는 한 손으로 노인의 등을 받치며 근처 병원 쪽으로 달렸습니다. 조금만 더요, 금방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입구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거의 쓰러질 듯 비틀거렸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와 들것을 가져오고 민수는 조심스럽게 노인을 내려놓았습니다. 의사와 직원들이 급히 달려들어 노인을 안으로 옮겼습니다. 민수는 벽에 손을 짚은 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지만 그가 흘린 건 땀인지 눈물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학생, 덕분에 빨리 처치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민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 괜찮으신가요? 지금은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지만 큰일은 피하신 것 같아요. 민수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병원 대기실엔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리며 퍼졌습니다. 민수는 젖은 교복을 꼭 붙잡고 앉았습니다. 몸이 떨렸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괜히 나섰나 중얼거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쪽에서는 묘한 따뜻함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병원 문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폭우는 여전했지만 구름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민수는 그 빛을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젖은 운동화가 찹 소리를 내며 도로 위를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어쩐지 그의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민수의 평범한 일상이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복도는 웅성거리는 학생들로 가득했어요. 누군가 그 의인 학생이래 하고 외치자 아이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민수에게 쏠렸습니다. 그의 이름이 적힌 기사 링크가 휴대폰 화면마다 반짝였습니다. 폭우 속 노인을 구한 고등학생, 감동 실화. 누군가는 박수를 쳤고 또 누군가는 키득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민수는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칭찬도
관심도 그에게는 낯설고 부담스러웠습니다. 와, 이제 방송 타겠네? 반 친구가 장난스레 말했지만 민수는 웃지 못했습니다. 가난 때문에 늘 조용히 지내던 그에게 세상의 스포트라이트는 오히려 따가웠습니다. 교실 뒤편 창가 자리에서 그는 하늘을 바라봤어요. 비는 멈췄지만 그날의 냉기가 아직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교무실로 불려간 민수는 기자 몇 명을 마주했습니다. 카메라 렌즈가 그를 향했고 기자는 미소를 띠며 물었습니다. 그때 왜 주저하지 않고 뛰어들었나요? 민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냥 누군가 도와야 할 것 같아서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기자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민수의 눈은 책상 위 종이컵 속 식은 커피로 향했습니다. 자신이 마주한 현실과 기자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의 간극이 너무 커 보였어요. 그날 오후 학교 복도에는 민수의 인터뷰 영상이 돌았습니다. 가난한 학생이 보여준 용기라는 자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난한이라는 단어가 민수의 가슴을 쿡 찔렀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교실을 나왔습니다. 운동장 끝 벤치에서 지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민수는 고개를 저었지만 지우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해도 내가 한 건 진심이야. 그 말에 민수는 잠시 숨을 고르며 벤치에 앉았습니다. 지우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확실한 온기를 품고 있었어요. 그날 밤 민수는 고시원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좁은 방엔 빗물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몇 장의 신문이 놓여 있었고 그 중 한 면에는 그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민수는 중얼거리며 신문을 접었습니다. 창밖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었습니다.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에 젖은 구두, 그리고 깔끔히 다린 코트. 남자는 깊숙이 허리를 숙이며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한정수 회장님의 비서입니다. 민수는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비서는 고개를 들며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학생을 꼭 뵙고 싶어 하십니다. 민수는 잠시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자신이 구했던 노인, 혹시 그분이 회장님일까?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지만 비서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비는 다시 내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젖은 코트를 걸치며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긴장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비서는 민수를 따라 세단의 뒷문을 열었습니다. 도심의 불빛이 차창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창밖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여전히 낯설었고 어딘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손바닥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의 선택이 이렇게 이어질 줄은 몰랐어요. 차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의 인생이 바뀌는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도심을 벗어난 도로는 고요했습니다. 세단의 창문에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수는 긴장한 듯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고 비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회장님이 많이 편찮으신가요? 민수가 조심스레 물었지만 비서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그 짧은 대답이 오히려 더 무겁게 들렸습니다. 차가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철문이 느릿하게 열리자 넓은 정원과 고풍스러운 저택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민수는 숨을 삼켰습니다. 분수대 위로 조명이 비치고 고요한 공기 속에 물방울이 반짝였습니다.
비서가 먼저 내리며 문을 열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민수는 조심스레 발을 내디뎠습니다. 돌계단 아래로는 젖은 잎사귀가 깔려 있었고 새들의 울음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택 안으로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와 고요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거실 벽에는 오래된 초상화와 훈장이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무겁고 짙은 나무 향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어요. 하인들이 잠시 인사를 하며 지나갔고 그들의 시선은 호기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수는 신발 끝을 바라보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여기서 기다려 주시겠어요? 비서가 조용히 말하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복도 끝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회장님이 준비되셨습니다. 비서가 앞장서고 민수는 그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문이 다시 열리자 넓은 침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커튼 사이로 오후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었고 침대 머리맡엔 의료기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곳에 누워있는 노인은 민수가 폭우 속에서 업고 달리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민수는 순간 숨이 멎은 듯 서 있었습니다. 노인은 눈을 떴습니다. 창백하지만 또렷한 시선이 민수를 향했습니다. 그 시선엔 단순한 감사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민수는 본능적으로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괜찮으신가요? 노인은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숨을 쉬고 있네요. 그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비서는 조용히 자리를 물러났습니다. 방 안에는 둘만 남았습니다. 민수는 어디에 시선을 두어야 할지 몰라 잠시 벽 쪽을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흐르자 노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낯선 사람을 업고 병원까지 뛰는 사람 드물죠. 민수는 머뭇거리다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땐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아서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이름이 뭐라고 했죠? 정민수입니다. 민수군,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것 같네요. 뜻밖의 말에 민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노인의 말은 담담했지만 왠지 모르게 묘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비서가 다시 들어와 회장의 약을 챙겼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노인이 손을 들어 그를 멈춰 세웠습니다. 내일 다시 와줄 수 있겠습니까? 민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겠습니다. 방을 나서며 민수는 다시 한번 노인을 돌아봤습니다. 노인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그의 흰 머리에 내려앉아 금빛으로 빛났습니다. 민수는 그 장면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습니다. 저택의 문을 나서는 순간 바깥 공기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 따뜻함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낯선 예감이 섞여 있었어요. 민수의 발걸음은 천천히 그러나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날의 만남이 인생의 모든 흐름을 바꿔놓을 거라는 거요. 가을 햇살이 저택의 정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초대받은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정문 앞에 선 그는 숨을 고르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처럼 모든 것이 정갈하고 고요했습니다. 비서가 나타나 그를 맞이했습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말에 민수의 가슴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안에는 이전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고급 정장을 차려입은 남녀들이 테이블 주변에 둘러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시선이 일제히 민수를 향했습니다. 속삭임이 오갔고 몇몇은 비웃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가 구했다는 학생이라지?
운 좋게 기사 한 번 타고 민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휠체어를 탄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일어섰지만 회장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편히들 앉으시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위엄이 있었습니다. 비서는 민수에게 자리를 안내했고 민수는 조심스레 회장 앞에 섰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다들 이 학생이 누군지 알겠지요. 나를 살린 은인입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한 중년 남성이 느릿하게 일어났습니다. 회장의 아들 한도영이었습니다. 그는 민수를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 아이 어디서 본 것 같군. 회장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본 적 있을 거야. 내가 버린 여자가 낳은 아이니까. 순간 정적이 흐르고 모두의 숨이 멎었습니다. 민수의 눈이 커졌고 도영은 창백한 얼굴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도영이 낮게 물었습니다. 회장은 분노와 슬픔이 섞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젊을 때 버린 여인, 그 여자가 낳은 아이가 바로 저 아이야. 민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그동안 들었던 모든 말들이 멀리서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비서는 숨죽였고 다른 친인척들은 서로의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손끝이 떨려왔지만 애써 이를 악물었습니다. 도영은 얼굴을 찡그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증거라도 있습니까? 회장은 조용히 손짓을 했고 비서가 봉투를 꺼내 놓았습니다. 내가 그때 작성한 각서, 그리고 여자의 편지다. 도영은 봉투를 잡아채더니 구겨버렸습니다. 그 여자가 꾸며낸 거예요. 그러나 회장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피는 속일 수 없지. 그 말에 도영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수는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알지 못했던 아버지가 눈앞에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줄 몰랐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억눌린 감정이 엿보였습니다. 회장은 그를 향해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됐네. 피로 맺어진 이름, 이제 숨기지 말게. 민수는 그 손을 바라보다가 망설였습니다. 그 손에는 힘이 없었지만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잠시의 침묵 후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도영은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숨막히게 고요했습니다. 회장은 손을 놓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내 곁에 있어줬으면 하네. 민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앞에서 세상이 천천히 뒤집히고 있었어요. 그날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이 가져올 폭풍을 아직은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학교 정문 앞은 평소보다 훨씬 시끄러웠습니다. 학생들 틈새로 기자들이 몰려와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재벌 회장의 손자, 바로 이 학생입니다. 확성기를 든 남자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졌고 수많은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교실 문을 열자마자 모든 시선이 그를 향했습니다. 누군가는 놀란 표정을, 누군가는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야, 진짜였어? 그 회장이 내 할아버지라며? 누군가 속삭였고 다른 이가 킥킥 웃었습니다. 민수는 자리에 앉아 책을 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루아침에 가난한 의인에서 재벌 손자가 되어버린 현실이 버거웠습니다. 점심시간
복도 끝에서 지우가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괜찮아? 민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지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해도 내가 한 일은 변하지 않아. 그 말이 위로처럼 들렸지만 마음속 깊은 곳엔 또 다른 무게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 무렵 한도영은 저택 안에서 격분하고 있었습니다. 책상을 내리치며 서류를 집어던졌습니다. 그 아이가 내 아들이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이 어디 있어. 비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영은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노인이 또 무슨 짓을 꾸미는 건지 모르겠군. 그의 얼굴엔 두려움과 분노가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며칠 뒤 회장의 비서 최 전무는 DNA 검사 결과지를 들고 회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서류를 펼친 순간 회장은 미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친자일치. 그 단어가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진실은 피할 수 없군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비서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편 그날 저녁 민수는 고시원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은 이전보다 더 좁고 더 어두워 보였습니다. 책상 위엔 며칠 전 찍힌 신문이 쌓여 있었습니다. 재벌의 숨겨진 손자, 의인의 정체 밝혀져. 민수는 신문을 바라보다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남긴 말이 떠올랐습니다. 민수야, 세상은 널 몰라도 괜찮아. 내가 누군지는 너만 알면 돼.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창문을 열자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거리의 불빛이 빗물 위에서 반짝였고 민수는 한참 동안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이젠 숨을 수도 도망칠 수도 없겠지. 그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우의 말처럼 자신이 한 일은 변하지 않았지만 세상은 이미 변해버렸습니다. 그 변화는 너무 빠르고 너무 냉혹했습니다. 문득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보낸 사람은 비서 최 전무. 회장님께서 학생을 다시 뵙고 싶어 하십니다. 짧은 메시지였지만 민수는 한참 동안 그 문장을 바라봤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천천히 코트를 걸쳤습니다. 이번엔 나도 물어볼 게 있어요. 그의 목소리엔 결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비 내리는 저녁, 민수는 다시 그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도심의 불빛이 멀어질수록 마음속의 공포와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자동차 창밖에 비친 그의 얼굴엔 이전보다 단단한 눈빛이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죠. 그는 알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단순히 의인이 아니라 자신의 피와 운명에 대한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는 걸요. 저택의 응접실은 묘한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커다란 시계 초침이 짹짹 소리를 내며 시간을 밀어냈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회장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창가 너머로 오후 햇살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예전보다 더 수척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왔구나, 민수군. 회장이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은 손짓으로 그를 앉히며 잔잔히 웃었습니다. 감사할 게 있나? 널 부른 건 내가 어떤 길을 택할지 듣고 싶어서야. 그 말에 민수의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민수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아직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너무 많은 게 바뀌어서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마음속엔 억눌린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네. 하지만 기억하게. 피가 같다고 해서 같은 길을 걸을 필요는 없네. 민수는 그 말에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그의 안에서 피라는 단어가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시각 2층 서재에서는 한도영이 와인을 들이키며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이 유언을 남기기 전에 처리해야 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옆에는 측근 몇 명이 앉아 있었고 모두 긴장된 표정이었죠. 민수라는 녀석, 절대 내 자리에 앉게 둘 순 없어. 회사 사람들도 내 편으로 만들어. 도영은 서류를 던지며 말을 맺었습니다. 아버지가 또 고집을 부리면 방법을 찾아야지. 그러나 그 대화는 누군가의 녹음기 속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습니다. 문틈 너머에서 비서 최 전무가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녹음기를 껐습니다. 손에 쥔 작은 기기가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결국 이렇게까지 하시는군요. 최 전무의 속삭임은 허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그는 회장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장님, 들으셔야 할 게 있습니다. 최 전무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재생했습니다. 서재에서 들려오는 도영의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회장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결국 내 피가 나를 무너뜨리는구나. 그 말은 쓸쓸하고도 단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장은 도영을 호출했습니다. 도영은 겉으로는 침착했지만 손끝이 불안하게 움직였습니다. 이제 그만해라. 회장의 첫마디는 짧았지만 묵직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제 내려놓아라. 탐욕은 내가 가진 것을 모두 삼킬 것이다. 도영은 얼굴을 붉히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이 하나 때문에 절 다 버리시겠다는 겁니까? 회장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라 바로잡는 거다. 그 말이 끝나자 도영은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분노로 타올랐습니다. 좋아요. 그러시죠. 하지만 아버지, 후회하시게 될 겁니다. 그는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뒤로 회장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게 웃었습니다. 후회라 이미 충분히 했지. 민수는 그날 저녁 회장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회장은 창가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지라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내 아들이기도 하고 내 과거이기도 하지. 하지만 너는 내 미래일지도 모르겠네. 민수는 눈을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회장의 얼굴엔 고요하지만 단단한 믿음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제야 느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용서라는 단어가 자리 잡고 있었으므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낮게 흘렀습니다.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피를 어디에 쓸지는 내 선택이야. 그 말이 방 안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낙엽이 흩날렸습니다. 민수는 회장의 손을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는 도망치지 않겠다고요. 그 손끝에서 느껴진 온기는 아버지의 그림자를 넘어 새로운 시작의 예고처럼 따뜻했습니다. 늦가을의 공기가 서늘하게 식어가던 오후였습니다. 회장의 방은 커튼이 반쯤 닫혀 있었고 창문 너머로 낙엽이 흩날렸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침대 위에 회장은 창백했지만 여전히 고요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 옆엔 비서 최 전무가 서류 몇 장을 손에 들고 서 있었습니다. 민수군 왔구나. 회장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마음만큼은 단단했습니다. 민수는 침대 곁으로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마르고 세월의 흔적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회장님, 아니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그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회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사람이 떠날 땐 다 아는 법이지. 이제 내게 남은 일은 하나뿐이네. 그는 숨을 고르며 최 전무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최 전무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회장은 그것을 민수에게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 안에 내 마지막 유언이 있다. 돈이나 권력보다 더 무거운 것이 들어있지. 민수는 봉투를 받아들었지만 차마 열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걸 주시나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준비란 건 말이지, 하다 보면 되는 거야. 나도 처음엔 모든 게 두려웠다네. 그의 시선이 창밖으로 향했습니다. 바람에 날린 나뭇잎들이 하늘에서 빙글 돌다가 땅에 닿았습니다. 이제 내 시간은 끝이지만 너의 시간은 이제 시작이야. 그는 그렇게 말하며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회장은 미소를 지은 채 속삭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건 배움보다 먼저 깨닫는 거란다. 그 말과 함께 그의 손끝이 천천히 힘을 잃었습니다. 최 전무가 다가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저택은 조용히 비통에 잠겼습니다. 비서는 기자들에게 문을 닫고 외부인의 출입을 막았습니다. 민수는 빈 복도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회장의 초상화가 그를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이제 정말 가셨군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우가 장례식장 입구에서 민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수건을 내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분명 당신을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민수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유언장 공개날이 되었습니다. 법무팀과 가족, 언론 일부가 모였습니다. 비서 최 전무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고 한정수 회장의 공식 유언장입니다. 도영은 팔짱을 낀 채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나 마나 그 녀석한테 다 주셨겠지. 비서는 조용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의 모든 재산과 경영권은 정민수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순간 방안이 술렁였습니다. 도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날 농락하는 거라고. 그의 외침에 기자들의 카메라가 번쩍였습니다. 그러나 법무팀의 변호사가 차분히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회장님의 자필로 작성된 문서입니다. 필적 감정까지 완료되었습니다. 도영은 믿기지 않는 듯 서류를 낚아채더니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며 주저앉았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엔 슬픔과 책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회장의 방을 다시 찾았습니다. 빈 침대 위엔 회장의 안경과 오래된 시계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 시계를 조심스레 손에 올렸습니다. 이건 평생 쓰시던 거잖아요. 시계의 초침은 여전히 정확히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창밖으로 저무는 햇살을 바라봤습니다. 이젠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날의 석양은 유난히 붉었고 그 빛이 마치 누군가의 마지막 미소처럼 방 안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몇 해가 흘렀습니다. 초겨울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민수의 걸음은 한결 단단했습니다. 그가 세운 한정수 장학재단의 현판식이 막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소리 속에서 민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 모든 게 할아버지의 길이 아니었을까?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행사를 마친 뒤 민수는 차에 오르지 않고 걸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오래된 골목 끝 낡은 고시원 앞이었습니다. 문 앞 간판은 여전히 삐뚤게 매달려 있었고 창문에는 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세상에 등을 돌리고 싶었던 곳 하지만 다시 일어났던 곳. 민수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여기 와 있었네. 돌아보니 지우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목도리를 둘러주며 말했습니다. 바쁘다더니 결국 또 혼자서 생각 중이지?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늘 나를 다시 사람답게 만들어줘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옆에 섰습니다. 그들은 함께 고시원 앞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어느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잿빛으로 물들었지만 비는 부드럽게 내렸습니다. 지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처럼 비가 오네. 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빗방울이 얼굴에 닿았지만 이번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내 인생이 바뀌었지요. 그리고 그날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어요. 잠시 후 맞은편 인도에서 한 학생이 뛰어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를 맞으며 누군가를 업은 채 병원 쪽으로 달려가고 있었죠. 그 광경은 몇 년 전 자신의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아이를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따뜻하군요.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지우가 묻듯이 말했습니다. 이제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뭔지 알 것 같아요. 피보다 마음이, 이름보다 믿음이 더 깊다는 걸요. 그 말에 지우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할아버지도 분명 그렇게 바라보고 계실 거야. 민수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엔 구름 사이로 새어나오는 햇살이 비쳤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사람들은 우산을 펴들고 바삐 걸어갔습니다. 민수는 우산을 쓰지 않은 채 서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천천히 거리를 덮고 도심의 불빛이 물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그는 주머니 속에서 오래된 시계를 꺼냈습니다. 그 시계는 회장이 생전에 쓰던 것이었죠. 초침이 또박또박 움직이며 마치 할아버지의 숨결처럼 살아있었습니다. 민수는 시계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날 내가 도운 건 단 한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제 자신의 인생이었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빗방울이 점점 굵어졌습니다. 민수는 눈을 감은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마치 그날의 폭우 속에서 다시 한번 태어난 사람처럼요. 그의 입가엔 고요한 미소가 스며들었습니다.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리고 어둠이 천천히 골목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민수의 얼굴은 밝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비에 젖은 길 위로 그의 발자국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발자국은 마치 한 인간의 두려움과 용기를 동시에 새긴 흔적처럼 오래 남았습니다.